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창가로 빛이 스밉니다. 작은 팔이 떨립니다. 의사는 손을 씻습니다. 흰 거즈가 젖습니다. 그날 바늘이 멈춥니다. 1796년 5월 14일 영국 글로스터셔의 작은 마을 버클리. 한 사람의 팔에 새로운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는 역사를 바꿉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무 탁자 위에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란셋이라 부르는 작은 칼입니다. 유리병 안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의사의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 번 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실험입니다. 소녀는 8살입니다. 이름은 제임스 핍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원사입니다. 이 집의 정원을 돌봅니다. 소녀는 의사를 압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렵습니다. 바늘이 무섭습니다. 통증이 올 것입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조금만 아플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을 내밉니다. 그 순간이 시작됩니다. 18세기 유럽은 두창과 싸웁니다. 두창은 천연두라고도 불립니다. 바리올라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호흡기 비말과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오염 물품으로 옮습니다. 잠복기는 7일에서 17일입니다. 초기에는 고열이 오릅니다. 몸이 떨립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픕니다. 며칠 뒤 발진이 시작됩니다. 얼굴에 먼저 생깁니다. 팔, 다리로 퍼집니다. 온몸을 덮습니다. 발진은 물집이 됩니다. 물집은 고름이 됩니다. 딱지가 생깁니다. 떨어진 자리에 흉터가 남습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자국입니다. 눈을 침범하면 실명합니다. 뇌를 침범하면 사망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두창으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숨집니다. 어린이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20%에서 30%에 이릅니다. 살아남은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얼굴에 자국을 남깁니다. 사회적 낙인이 따릅니다. 결혼이 어려워집니다.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두려움이 일상입니다. 왕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1694년 영국 메리 2세 여왕이 두창으로 사망합니다. 32세입니다. 1711년 신성로마 제국 요제프 1세가 두창으로 사망합니다. 33세입니다. 1774년 프랑스 루이 15세가 두창으로 사망합니다. 64세입니다. 권력도 부도 두창을 막지 못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인두법이 쓰입니다. 인두법은 영어로 베리오레이션이라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방법입니다. 10세기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창 환자의 고름을 채취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심습니다. 코에 넣기도 합니다. 팔에 상처를 내고 문지르기도 합니다. 목적은 가벼운 증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앓고 면역을 얻습니다. 대부분은 성공합니다. 가벼운 열이 오릅니다. 며칠 앓고 낫습니다. 그 뒤로 두창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따릅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두창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률은 약 1에서 3%로 보고됩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위험은 위험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접종받은 사람이 다른 이를 감염시킵니다. 격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전염이 확산됩니다.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의사입니다. 1749년 5월 17일 출생입니다. 버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인두법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살이었습니다.
6주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하재를 먹었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몸을 약하게 만드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뒤 인두법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을 기억합니다. 성인이 된 뒤 의사가 됩니다. 런던에서 존 헌터에게 배웁니다. 헌터는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제너에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실험하라. 실험으로 확인하라. 제너는 이 말을 평생 기억합니다. 1772년 제너는 버클리로 돌아옵니다. 개업합니다. 환자를 돌봅니다. 인두법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을 찾습니다. 버클리는 낙농 지역입니다. 소를 기르는 농가가 많습니다. 우유를 짭니다. 치즈를 만듭니다. 제너는 이곳에서 한 가지를 관찰합니다. 소를 다루는 사람들이 두창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두에 걸린 적이 있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두는 소의 질병입니다. 젖꼭지에 물집이 생깁니다. 사람에게도 옮습니다. 소를 만지다가 감염됩니다. 우유를 짜다가 감염됩니다. 손에 물집이 생깁니다. 가벼운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낫습니다.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낙농 여성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두를 앓으면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 우두는 두창을 막아준다. 제너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지혜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나온 지식입니다. 제너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우두를 앓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이 두창에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걸린 경우도 매우 가볍게 앓았습니다.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직입니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제너는 가설을 세웁니다. 우두가 두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위험이 따릅니다. 제너는 고민합니다. 윤리적 질문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을 옮겨도 되는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부작용이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지만 제너는 결심합니다. 두창이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인두법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립니다. 우두 발병 사례를 찾습니다. 우두는 계절성이 있습니다. 봄에 많이 발생합니다. 소가 출산하는 시기입니다. 제너는 농가를 돌아다닙니다. 우두에 걸린 소가 있는지 묻습니다. 우두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찾습니다. 1796년 5월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사라 넬름스라는 낙농 여성이 찾아옵니다. 손에 우두 병변이 있습니다. 블라섬이라는 소에게서 옮았습니다. 제너는 병변을 확인합니다. 전형적인 우두입니다. 물집이 손등에 있습니다. 고름이 차 있습니다. 제너는 이것이 기회임을 압니다. 신선한 우두 물질입니다. 효과가 가장 좋을 시점입니다. 이제 누구에게 접종할 것인가?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을 설명하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제너는 한 소년에게 제안합니다. 제임스 핍스, 8살입니다. 제너의 정원사 아들입니다. 가난한 집안입니다. 의료비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제너는 무료로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소년의 부모는 동의합니다. 당시에는 동의 절차가 지금과 다릅니다. 설명서가 없습니다. 위험 고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험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의사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가난한 집안은 더욱 취약합니다.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1796년 5월 14일. 제너는 준비를 합니다. 사라 넬름스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녀의 손에서 물질을 채취합니다. 란셋으로 물집을 뚫습니다. 고름을 유리판에 받습니다. 제임스 핍스가 방에 들어옵니다. 소녀는 긴장합니다. 제너가 말합니다. 아프지 않을 거야. 금방 끝날 거야. 소녀는 팔을 내밉니다. 왼팔입니다. 제너는 란셋을 듭니다. 소년의 팔에 작은 상처를 냅니다. 2개의 상처입니다. 각각 1cm 정도입니다. 피가 맺힙니다. 제너는 유리판에 물질을 가져옵니다. 상처에 문지릅니다. 우두 물질이 스며듭니다. 접종이 완료됩니다. 시간은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너는 기록을 시작합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첫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소녀는 정상입니다. 둘째 날 여전히 증상이 없습니다. 셋째 날부터 변화가 옵니다. 접종 부위가 빨갛게 변합니다. 약간 부어오릅니다. 소년이 가렵다고 말합니다. 7일째. 접종 부위에 물집이 생깁니다. 우두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소년에게 가벼운 열이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제너는 매일 방문합니다.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록합니다. 9일째. 물집이 커집니다. 중앙에 고름이 찹니다. 하지만 소녀는 심하게 아프지 않습니다. 놀이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11일째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물집이 마릅니다. 딱지가 생깁니다. 열이 내립니다. 2주 뒤. 딱지가 떨어집니다. 작은 흉터만 남습니다. 소녀는 완전히 회복됩니다. 제너는 첫 단계가 성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중증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소년이 두창에 대한 면역을 얻었는가?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두창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1796년 7월 1일. 제너는 다시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두창 물질입니다. 인두법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물질입니다. 제너는 소년을 부릅니다. 부모에게 설명합니다. 이제 아이가 두창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창 물질을 접종하겠습니다. 만약 우두가 효과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제너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부모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의합니다. 그들은 제너를 믿습니다. 소녀는 다시 팔을 내밉니다. 이번에는 오른팔입니다. 제너는 란셋으로 상처를 냅니다. 두창 환자의 고름을 문지릅니다. 인두법과 똑같은 절차입니다. 만약 소년에게 면역이 없다면 지금 두창에 감염된 것입니다. 며칠 뒤 증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열이 오를 것입니다. 발진이 생길 것입니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제너는 매일 소년을 관찰합니다. 첫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증상이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소년은 건강합니다. 열도 없습니다. 발진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2주가 지납니다. 소년은 두창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너는 확신합니다. 우두가 두창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번 두창 물질이 효력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우연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수개월 뒤. 제너는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다시 두창 물질을 접종합니다. 여전히 소년은 발병하지 않습니다. 가설이 증명됩니다. 우두가 두창을 막습니다. 제너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 사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두 물질을 구합니다.
접종을 시행합니다. 1796년부터 1798년까지 총 23명에게 접종합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모두 같은 결과를 보입니다. 우두 접종 뒤 두창에 걸리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쌓입니다. 과학적 증거가 됩니다. 제너는 논문을 씁니다. 제목은 소 두창의 원인과 효과에 대한 탐구입니다. 라틴어 제목은 버라이올리 백사이니입니다. 버라이올리는 두창을 뜻합니다. 백사이니는 소에서 유래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백시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백신의 어원입니다. 제너는 왕립학회에 논문을 제출합니다. 1797년입니다. 왕립학회는 거부합니다. 사례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방법이 비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소의 병을 사람에게 옮긴다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합니다. 제너는 실망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례를 모읍니다. 1798년 제너는 자비로 출판합니다. 75페이지 분량입니다. 23개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핍스의 사례가 첫 번째입니다. 사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두 병변의 모습입니다. 접종 부위의 변화 과정입니다. 논문은 런던 의학계에 배포됩니다. 처음에는 냉담합니다.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두가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인두번만큼 안전한가? 증거가 충분한가?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시도합니다. 런던의 헨리 클라인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접종받은 사람들이 두창에 걸리지 않습니다. 소문이 퍼집니다. 더 많은 의사가 시도합니다. 1799년 영국 전역에서 종두가 시행됩니다.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에든버러 수백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중증 부작용과 치명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보고된 부작용은 적었습니다. 인두법보다 안전합니다. 효과도 확실합니다. 의학계가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 종두가 대서양을 건넙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벤저민 워터하우스가 주목합니다. 그는 제너의 논문을 읽습니다. 감명을 받습니다. 영국에서 백신 물질을 구합니다. 보스턴에서 접종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먼저 접종합니다. 5살, 6살, 8살 새 아들입니다. 모두 성공합니다. 워터하우스는 토머스 제퍼슨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퍼슨은 당시 부통령입니다. 그는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너의 발견에 흥분합니다. 1801년 제퍼슨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백신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 접종합니다. 몬티첼로 농장의 노예들에게도 접종합니다. 이웃들을 초대해 접종합니다. 손수 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는 제너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미래 세대가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너는 감동합니다. 그의 발견이 대서양 너머로 퍼집니다. 유럽 각국도 따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주목합니다. 1805년 나폴레옹은 전군의 종두를 명령합니다. 군인들이 두창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쟁 중에도 백신은 퍼집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도 채택합니다. 스페인은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대륙에 백신을 전파하기로 합니다. 1803년 카를로스 4세가 원정대를 조직합니다. 발미스 원정대라 불립니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대 발미스가 이끕니다. 그는 왕실 의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당시에는 냉장 기술이 없습니다. 우두 물질은 쉽게 변질됩니다. 몇 주면 효력을 잃습니다. 항해는 몇 달이 걸립니다. 발미스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보존합니다. 22명의 고아를 원정대에 포함시킵니다. 3세에서 9세 사이 어린이들입니다. 항해 중 한 아이에게서 다음 아이로 백신을 전달합니다. 9일마다 2명씩 접종합니다. 병변이 생기면 다음 아이에게 옮깁니다. 살아있는 백신 저장소입니다.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인도적 사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원정대는 성공합니다. 카나리아 제도,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멕시코, 필리핀까지 갑니다. 수만 명이 접종을 받습니다. 신대륙 전역에 백신이 퍼집니다. 제너는 이 소식을 듣고 감격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고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종교계가 반발합니다. 신이 내린 병을 인간이 막으려 한다. 이것은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일부는 소의 특성이 인간에게 옮겨진다고 믿습니다. 풍자 만화가 그려집니다. 접종받은 사람 몸에서 소가 자란다는 그림입니다. 소의 뿔이 돋아난다는 그림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선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믿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접종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종두는 확산됩니다. 통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 두창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수치가 명확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 정부가 개입합니다. 1853년, 유아 예방접종법이 통과됩니다. 생후 3개월 이내 모든 유아에게 종두를 의무화합니다.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중보건 역사상 중요한 순간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반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유의 침해다. 부모의 권리를 빼앗는다. 강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위가 벌어집니다. 일부는 벌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법은 유지됩니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1850년대, 영국의 두창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900년대 초,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두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통제 가능한 질병이 됩니다. 제너는 1823년 세상을 떠납니다. 73세입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이 세계를 바꾸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두창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150년 뒤의 일입니다. 제너의 발견은 면역학의 문을 엽니다. 백신이라는 개념이 확립됩니다. 우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질병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약해진 병원체로 면역을 만듭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이를 확장합니다. 1879년,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를 연구합니다. 우연히 오래된 배양액을 사용합니다. 닭이 가볍게 앓고 회복합니다. 그 뒤 신선한 균을 주입해도 발병하지 않습니다. 파스테르는 깨닫습니다. 약해진 균이 면역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이것을 백시네이션이라 부릅니다. 제너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885년, 파스테르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합니다. 광견병에 물린 9세 소년에게 접종합니다. 소년은 살아남습니다. 백신의 시대가 열립니다. 20세기, 백신 개발이 폭발합니다. 1923년 디프테리아 백신, 1926년 백일의 백신, 1927년 결핵 백신, 1935년 황열병 백신, 1955년 소아마비 백신, 1963년 홍역 백신, 1967년 볼거리 백신, 1970년 풍진 백신. 하나씩 질병이 정복됩니다. 한때 어린이를 앗아간 병들이 사라집니다. 부모의 공포가 줄어듭니다.
어린이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백신이 가장 큰 기여를 합니다. 그 중심에 제너의 발견이 있습니다. 두창은 특별한 길을 걷습니다. 사막 바람이 붑니다. 천막 안이 덥습니다. 작은 상자가 달그락거립니다. 보건요원이 팔을 소독합니다. 바늘 끝에 방울이 맺힙니다. 이름이 적힌 카드가 넘겨집니다. 다음 마을로 길이 이어집니다. 1950년대 WHO가 박멸 계획을 논의합니다. 가능할까요? 질병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하지만 두창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만 감염됩니다. 동물 숙주가 없습니다. 둘째, 증상이 명확합니다. 발진을 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백신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 수년간 강한 면역이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스터가 권장됩니다.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1958년 소련이 WHO 총회에서 제안합니다. 두창을 박멸하자. 냉전 시대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두창 앞에서는 협력합니다. 1967년 집중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목표는 10년 안에 박멸입니다. 전략은 링 백시네이션입니다. 환자를 찾습니다.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접종합니다. 고리 모양으로 둘러쌉니다. 전파를 차단합니다. 불씨를 끕니다. 31개국에서 두창이 여전히 유행합니다.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은 진행됩니다. 수천 명의 보건 요원이 투입됩니다. 마을마다 방문합니다. 환자를 찾아냅니다. 백신을 접종합니다. 기록합니다. 추적합니다. 1970년 서아프리카에서 두창이 사라집니다. 1971년 남미에서 두창이 사라집니다. 1975년 아시아에서 마지막 발병 방글라데시입니다. 3세 소녀 라히마 바누입니다. 그녀는 회복합니다. 1977년 10월 26일 소말리아 메르카 알리 마오 마알린이라는 병원 요리사가 발병합니다. 23세입니다. 그는 두창 환자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감염되었습니다. 발진이 생깁니다. 격리됩니다. 링 백시네이션이 시행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접종받습니다. 알리는 회복합니다. 그 뒤로 자연 발병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두창이 사라집니다. 1980년 5월 8일 WHO가 제네바에서 선언합니다. 두창이 지구상에서 박멸되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감염병을 완전히 없앤 것입니다. 제너가 제임스 핍스의 팔에 상처를 낸 지 184년 뒤입니다. 오늘날 두창 바이러스는 두 곳에만 존재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질병통제예방센터, 러시아 콜초보의 국립바이러스학 생명공학 연구센터, 영하 70도 냉동고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보안이 적용됩니다. 연구 목적으로만 보관됩니다. 생물학 무기 대응 연구입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 연구입니다. 폐기 논의가 수십 년간 계속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폐기해야 한다.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제너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매년 수억 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어린이가 살아남습니다.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팬데믹이 통제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시작됩니다. 불과 11개월 만에 백신이 나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제너의 원리가 여전히 작동합니다. 면역 체계를 가르칩니다. 바이러스를 인식하게 합니다. 질병을 막습니다. 2021년 전 세계 50억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백신 접종입니다. 모두 1796년 5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소년의 팔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버클리의 그 방은 지금 박물관입니다. 제너 박물관이라 불립니다. 제너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작은 수술실이 남아 있습니다. 창가에 빛이 듭니다. 탁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시 사용한 란셋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796년 5월 14일 한 소년이 여기 섰습니다.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신뢰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역사의 일부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팔에서 수억 명을 구할 일이 시작될 줄 몰랐습니다. 제임스 핍스는 그 뒤 평범한 삶을 삽니다. 버클리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두었습니다. 제너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제너가 무료로 제공한 집입니다. 평생 제너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1853년 제임스 핍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65세입니다. 두창에 걸리지 않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무덤은 버클리에 있습니다. 묘비에 짧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너 박사의 첫 번째 백신 접종자. 제너는 1823년 세상을 떠납니다. 73세입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버클리 성당에 있습니다. 성당 안쪽 조용한 곳입니다. 비문에 새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과학은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까? 제임스 핍스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8살 소년에게 설명은 충분했습니까? 위험을 알았습니까?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백신이 수억 명을 구했습니다. 두창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어땠습니까? 동의는 있었습니까? 선택권은 있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헬싱키 선언이 있습니다. 1964년 채택되었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원칙입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이 있습니다. 1947년 수립되었습니다. 의학 실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발적 동의가 필수입니다. 위험과 이익을 설명해야 합니다. 언제든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늘날 임상시험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 윤리위원회가 검토합니다. 피험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윤리는 어디까지입니까? 팬데믹 속에서 임상시험은 얼마나 빨라져야 합니까? 효능과 안전성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부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까? 집단 면역과 개인 선택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강제 접종은 정당합니까?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자유보다 클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18세기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보여주었습니다. 백신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격렬합니다. 일부는 접종을 거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일부는 의무화를 주장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합니까? 제너의 실험은 윤리적이었습니까? 시대를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아닙니다. 동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위험 고지가 불충분했습니다. 선택권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결과만을 기억해야 합니까?
성공만을 기념해야 합니까? 과정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까? 과학의 진보는 언제나 정당합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합니까?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악입니까? 더 큰 선을 위해 작은 악은 용인됩니까? 우리는 오늘도 선택합니다. 백신을 맞을지 말지, 자녀에게 접종할지 말지, 신기술을 받아들일지 말지, 임상시험에 참여할지 말지,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누가 설명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1796년 5월 14일 한 의사가 바늘을 듭니다. 한 소년이 팔을 내밉니다. 그 순간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팔에, 우리 자녀의 팔에,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저녁 8시 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